태종의 약간 정치적인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런 것만 말씀드리면 좀 사람은 좀 비열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왕으로서도 확실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력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이게 뭐랄까 수단으로 세상을 잘 끌어가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은 태종을 선택한 거는 이분은 항상 한쪽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요령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좋고 그런 분들이 막 큰 그림 세우고 계획 세우고 또 이런 건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뭔가 큰 그림 세우고 계획 잘 짜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서 놀고 이런 거 좀 잘못하는 경향이 보통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종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단지 정치가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을 죽이고 숙청하고 정치인으로서만 살았으면 아 저건 좀 그냥 권력에 눈이 먼 악마야 이렇게 하고 왕으로서의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조선에서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국가 체제의 어떤 사명감.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아니면 또 나의 회사가 나의 조직이 지금 이런 상황에 서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예를 들면 뭐 그룹 회장님이다 그러면 내 생전에 투자해야 될 업종은 뭘까?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뭐 반역, 숙청 이런 이미지만 있지만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태종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특히 정도전 죽이고 한 게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태종의 왕으로서의 어떤 국가적인 시대적 사명감을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나 잘못 알려진 얘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식민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한국사를 처음 연구할 때 일본의 천황과 제후들, 다이묘들의 관계, 특히 명치유신할 때 어떤 그 천황 중심의 개혁과 이 번 중심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왕권 신권의 대립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를 보면 왕하고 신하는 늘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예를 들어 왕이 사냥을 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요. 왕은 이걸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거를 보면은 꼭 왕권과 신권 뭐 이런 대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상에서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왕권이냐 신권이냐고 말할 때는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천황과 봉건 영주가 나눠져 있어. 유럽도 그렇지만 봉건제는 봉건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자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왕의 영역과 제후의 영역이 나눠지는 건데 우리는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만나서 요거는 당신이 하는 게 좋겠냐 대통령이 하는 게 좋겠냐 이게 어떻게 왕권과 신권의 대립입니까? 그냥 하면서 역할 분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대통령제라든가 의회의 대립 또는 무슨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 이런 국가 체제적인 논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양자 간의 어떤 역할 부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왕권 신권이 맞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멀리 가야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싸움하고 국가 체제를 나누는 건 달라요. 그래서 태종이 정도전하고 이렇게 대립할 때 정도전이 이제 법전을 만들고 조선 초기 법전을 만들고 국가를 어떻게 만들자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왕권 신권이라고 말한 대립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걸로 뭐 죽일 수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국가 체제 운영에서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그럼 본질은 뭐냐? 조선 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방원과 정도전은
조선의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념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정도전은 원론적 차원에서 성리학적 이상 세계를 추구했고, 이방원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왕권주의를 지향한 이방원과 달리 재상 중심 통치를 주장한 정도전은 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대립은 깊어졌는데요.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언론기관인 사간원을 두어 왕권을 견제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정도전의 성리학적 이상을 일부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이 훨씬 멋있어진 이유는 국가를 처음 만들니까 큰 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큰 틀을 만드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정의롭고 멋있으니까. 근데 정도전이 죽지 않고 살았어도 과연 그게 그대로 갔을까? 요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정도전이 세웠던 과거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참 공명정대하고 요즘 말로 로스쿨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로스쿨 만들 때 제가 뭐 로스쿨이 나쁘다를 떠나서 로스쿨을 우리도 만들 때는 이런 A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A가 되질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로스쿨을 반대한다, 없앤다 이게 아니고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스쿨을 만들면 A라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정도전은 로스쿨 만들자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만 만들었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서 좀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사실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은 다 틀렸어. 그건 이상주의고 나는 비열한 가장 현실로 갈까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도전의 노선이 완전히 옳았는지 태종의 노선이 옳았는지는 저도 좀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왕권 신권의 문제가 아니라 태종과 정도전의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대립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태종이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국가라는 게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타협을 하려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순수한 타협은 없어요. 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권력욕이 들어가게 되죠. 개혁을 하는데 권력욕이 들어가서 솔직히 사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사욕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국가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절충적인 입장이 있고 급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꼭 어느 게 100% 옳다라고 참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실제 현실에선 이상과 현실이 얽히고 권력욕과 보수, 중도, 절충 이런 것들이 엉켜서 섞이게 되는 거죠. 제가 정도전의 이상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도전은 오히려 태종이 죽이는 바람에 이상과 현실의 갈등, 권력욕과 보수, 절충, 급진 이런 거의 갈등에서 오히려 너무 좋은 면만 보여지게 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도전이 개혁을 계속 했어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태종은 정도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실론 쪽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이 추구했던 그 자체를 날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도 좀 야비할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저게 옳다고는 봐. 근데 현실은 이래. 여기서 잘못하면 너무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 구조가 깨져버리겠죠. 그렇다고 너무 이상론을 쫓아가면 현실의 발목이 잡혀도 망가질 수도 있고 자기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태종은 인식했다는 게 중요하고 전략을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상당히 현실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인 건 구조적인 걸 바꿔야 되고
구조적인 거 본질적인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세종한테 다음 세대를 넘기는 거예요. 단순히 야 나는 손에 피를 묻혔으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은 똑똑하네 너는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넘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자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현실의 늪에 깊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현실주의로 살아가지만 현실주의자가 되진 않겠다. 그래서 세종에게 네가 구조적으로 정비해라는 걸 남기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냐면 자기가 키웠던 현실주의자들 데리고는 개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자기 세대를 지손으로 숙청은 안 하지만 적당히 다 눌러놓고요. 세종한테는 너가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물까지 다 뽑아놓고 물론 위쪽만 뽑아놓고 아랫사람은 세종이 뽑아야죠. 큰 틀의 위쪽을 뽑아놓고 넘기는 거예요. 양녕대군이 뭐 이렇게 뭐 여자 문제 복잡하고 난봉을 쳐서 쫓아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 그게 아니고 양녕도 뭐 좀 사생활의 문제는 있지만 그냥 적당할 때 왕이 됐으면 그냥 좀 사고는 치는 적정한 보통 수준의 왕은 됐을 것 같은데 태종이 보니까 자기의 시대적 과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충녕대군을 다음 후계자로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세종을 위한 모든 제도를 준비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태종 때 만든 개정판 법전이 조선에 우리가 법전하면 경국대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경제육전이라고 정도전 조준이 만들었던 법전이 있고 그 뒤로도 태종 때 세종 때 몇 번의 개혁을 거쳐서 경국대전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이 만든 법전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물적이에요. 정도전이 만들었던 법전 다 이렇게 날리고 굉장히 현실주의 과거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한테 좋아하는 식으로 막 가요. 그럼 이거 개혁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가 빠진 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정도전이 만든 법을 지우지 마라. 선왕의 법은 고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놔둬요. 진짜 희한하지. 나는 이렇게 현실적인 걸 하는데 원칙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딱 끼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 안 해. 자기는 현실로 살아. 그러나 이거가 원칙이니까 우리 아들은 이걸 갖고 법을 이 두 개를 합쳐라 라고 딱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무서운 거죠. 정도전하고 이제 개혁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조준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조준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사실 정도전 혼자 한 게 아니고 경제육전 만들 때 더 많이 고생했던 사람은 사실은 조준입니다. 근데 태종이 얼마나 무섭냐면 왕자의 난 딱 일으킬 때 정도전은 죽여야 되지만 조준은 살려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움직여요. 그래서 조준도 정도전 구하러 오니까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위협, 협박, 거래해가지고 조준을 딱 앉혀놓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영의정으로 씁니다. 이 바람에 조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는데 조준한테 권력은 안 주지만 이들이 만든 법이 우리가 멀리 나가야 될 큰 틀이라는 걸 딱 인정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하면은 흔히 문무겸비했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무인집에서 태어나서 말도 타고 과거도 급제한 양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문무겸비의 리더십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도 탈 줄 알고 활도 쏘고 과거도 급제해서 문무겸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태종이 사실 정치 인생으로 제일 사고친 건 정몽주 죽인 건데 정몽주 살해하는 바람에 태조의 눈 밖으로 확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비극의 씨앗이 되는데 정몽주 사건이 사고는 쳤지만 원래 태종의 희한한 능력은 생각은 깊게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인식은 해요. 근데 일이 딱 떨어지면 판단은 실천은 정확하고 빠르게 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조조 비슷해요. 평화로울 때는 원론까지 다 놓고 고민하는 거지 결정을 안 내리고 그런데 상황이 딱 떨어지면 여기서 최선을 찾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관과 무관의 차이예요. 실전에서 뛰는 사람은 구조적인 사고를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매몰돼요. 이게 태조 이성계의 실수예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구조하는 사람은 현실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론은 잘 세우는데 현실이 딱 떨어지면 이게 복잡한 거야. 풀코스로 돌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뭐 어디 경영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저도 가끔 뭐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이런 실수를 잘한다고 저 스스로 느끼는데 딱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실전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고 실천을 빠르게 요걸 하기 때문에 문무견비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배신을 해도 배신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부하를 믿던 부하를 숙청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배신해도 배신당하지 않는 기가 막힌 리더십이에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정의의 선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여러분이 양해하고 내일 상에서 그 정의와 그 선을 지키면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